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성애는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곧 그 순간까지도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경험과 혼동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친밀해지는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낯선 사람들이 친밀하게 아는 사이가 되면 이미 극복해야 할 장벽도 없고 더는 갑작스럽게 접근할 수도 없다.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잘 알게 된다. 어쩌면 거의 모른다고 말해야 옳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번역된 것 중에 더는 갑작스럽게 접근할 수도 없다, 이 표현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원문에는 There is no more sudden closeness to be achieved,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작스러운 친밀함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간에 만났는데 처음에 어떤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 대상과 내가 남남이었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가 된 느낌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친밀해져요. 경계가 사라졌다는 이게 나르시스틱 전이란 얘기예요.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났는데 나와 너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이 상대방이 굉장히 친해진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나고 너도 나가 된 상태니까. 너와 내가 구별이 없는 상태니까 이 대상이 아니고 나란 얘기예요. 이게 자기애적이란 얘기예요. 대상이 나란 얘기예요. 너와 내가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내가 하나의 나였는데 이 두 개의 나가 합쳐졌으니까 내가 더 힘도 세졌죠. 내가 더 큰 사람이 됐잖아요. 융합되어 있으니까. 그 융합이 돼서 자기가 더 큰 사람으로 확장이 되고 이 대상과의 관계는 장벽이 사라지면서 아주 장벽이 무너져서 경계가 사라질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이걸 사랑에 완전히 빠졌다고 하는 거죠. 폭발적인 어떤 경험, 사랑에 빠진다는 경험인데 정말 너무 좋아. 알죠? 이 너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경험으로 치면 이게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엄마와 자기가 하나 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 품에 있을 때 이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별되기 이전 상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지금 가기 이전에 너무 우리가 섹슈얼한 그 견해로 보지 말고 인간 발달 과정의 초기 단계의 개념을 우선 보다는 경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체험으로는 엄마가 분리된 엄마가 아니라 자기의 몸의 일부로서 느껴지는 엄마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에덴 동산을 거쳤다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 살다가 어느 날 다시 낙원으로 복귀한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 남자가 여자가 그 상태에 빠지면 그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블리스라고 할까. 그러니까 가장 행복함을 만끽하는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에 있을 때 아이는 평화스럽고 안전하고 그 속에 포근한 그 정서를 가지는 거죠. 아무 걱정이 없어지죠. 나보다 큰 엄마가 나를 프로텍트하고 있으니까 보호받으면서 충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지는 어떤 대상 속에 자기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이 장벽이 무너질 때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There is no more sudden close. 갑작스럽게 이렇게 좋아지는 경험은 초기에 초기 상태지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 대상과 경계가 사라진 상태로 살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비감이 상실되는 거죠. 신비한 대상이 아니죠. 나에게 이렇게 온전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던 그 첫 경험들이 그 뒤에 점점 엷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처음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느꼈던 사랑을 다시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이 사람하고 자기가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것 중에 신기한 게 이제 거의 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게 되는데 그 뒤부터는 이게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비했던 그 체험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일상만 남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처음 빠졌을 때는 뭐예요? 심바이오스 경험이죠. 낙원의 경험이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경험이란 융합된 경험이다. 그 융합이 환상인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꿈이 깨지는 거죠. 이 환상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감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신비감이 사라지고. 어쩌면 거의 모른다고 말해야 옳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상대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한다면 그의 퍼스널리티의 무한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와 같이 친밀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장벽을 극복하는 기적은 매일 새로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죠. 아까 처음 얘기가 이런 갑작스러운 친밀감이 계속 경험하기는 어려워지는데
그 다음 얘기가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잘 알게 된다. 그러니까 대상을 자기가 잘 아니까 더 신비한 게 없어지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을 바꿔요. 어쩌면 거의 모른다고 말해야 옳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패러닥시칼한 표현이 나와요. 에릭 프롬의 이 어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논리를 여기서 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잘 알게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성적 대상으로, 처음에 첫 번째 어떤 융합 대상으로 경험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경험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 어떤 꿈에서 깨어나는 경험인데, 이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애적이니까.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느껴지는 정서 중심이니까 처음에는 신비롭고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었는데 점차 그 열버지는 이런 현상을 체험하는데, 이게 자기 대상이 어떻게 느끼는가,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초점이 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릭 프롬이 설명하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잘 알게 된다는, 잘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미 다 알 거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난 그 사람 다 알아. 근데 더 이상 신비한 게 없어라고 한다는 얘기는 포커스가 이분으로부터 얻을 게 내가 더 없다는 개념에 저는 가깝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다 잘 안다고 하는데 에릭 프롬이 바로 말을 바꿔서 어쩌면 거의 모른다고 말이야 옳을지도 모르다.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상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애적인 사랑이라는, 나르시스틱 러브인데 이게 아브젝트 러브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대상의 모습으로 사랑해 준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만 이해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주다가 실망이, 더 이상 만족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 사람은 더 재미없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에릭 프롬 얘기가 정말 이 사람이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대상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대상도, 우리가 속속들이 아는 대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분은 모두가 신비체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내 연인이나 내 배우자가 그 독특한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이고, 이 사람 속에는 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 얘기가, 만일 상대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한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의 인격의 무한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와 같이 친밀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장벽을 극복하는 기적은 매일 새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경험은 나르시스틱한 어떤 러브죠. 자기애적인 상태는 자기가 온통 모든 것이 만족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상을 신비한 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첫 번째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비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만나보고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간다는 게 그 짧은 기간에 그 대상을 알 수가 없는데, 이미 몇 번의 만남에서 장벽이 무너지고 나는 이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거죽만 보고 나의 니드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신비감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알아볼 게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에릭 프롬이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는 나르시스틱 러브 경험과 오브젝트 러브 경험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이 설명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잠깐 나눠보죠. 납득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도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저의 경험도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렇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인식하는 폭이 좁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랑한다 안 한다라고 느끼고 하는 거가 제가 관찰하기로는 주변 사람들 관찰하기로는 그것보다는 돈 혹은 어떤 자신의 명예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이 돼 있거나 혹은 정말로 내 말을 잘 들어 마음껏 시켜먹을 수 있어 보면 이제 남자고 여자고 보면 20대 때부터 지금 이제 50대인데 그런 느낌을 누구한테나 다 받는 그런 거를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 사람들이 많이 아픈가 뭐 내가 많이 아픈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저런 사람이 있기는 있나 이런 의심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돈이나 명예 이런 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면 좋을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상이 좋은 거죠. 어쩌면 내 니드를 채워준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그 뭐 성애적인 것도 그렇고 예를 보면은 상당히 그 나르시시즘하고 관련이 깊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TV 방송에 이제 뭐 남녀 성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거 보면은 역시나 남자에 대해서 뭐라면은 성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관계가 멀어졌다 생각하고 관계가 있으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친밀감이라든지 사랑이라는 거를 그 자기 만족과 관련된 것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자면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혼하고 해서 한 3번 정도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결혼을 하고도 주변에 계속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의 성향이 뭐냐면은 상당히 그 좀 그런 성적인 표현에는 약간 노골적이기도 하고 다들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실 정도에 취하도록 마셔가지고는 그냥 식당이나 어디서든 말을 막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보면 가장 문제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확 비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도 않고 다 뭐 좀 불쌍해 보이면 돈 줘버리고 어쩌고 하면 주고 다 돈을 자꾸 딴 사람 주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비축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한테로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뭐냐면은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르시시즘이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그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성적인 그걸 또 자기 스스로를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야 된다 인류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애가 아까 익스클루시브니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야 될 남녀 간의 관계가 브라더리 러브라는 형제라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라팅 러브라고 하더라도 성애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형제의 측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상을 존경하고 대상 자체가 귀하고 그 대상이 가진 생명력이 살아남도록 배려하는 이런 관계. 대상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런 브라더리 후드를 깔고 있지만 성애적인 사랑은
이러한 사랑을 독점적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들리 이게 독점성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이때 이라팅 러브라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남용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익스클루시브니스라는 것, 그 배타적인 다른 사람을 끼워넣지 않는 독특한 관계가 성애적인 관계예요. 만약에 그 지점이 무너져 버리면 이라티간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하고 난 다 모든 사람 평등하게 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섹슈얼 라이프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전혀 이 사회 기본과 맞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에서 굉장히 남녀 간의 관계들이 자유스럽다고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재혼을 하고 3번 결혼하고 4번 결혼하는 건 자유스럽지만 하나의 룰은 자기가 결혼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을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상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하고 정식으로 이혼을 한 후에 다른 대상을 만나는 이런 관계인데 이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배타성이나 독점성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이라팅 러브의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제가 사실은 우리 삶하고 되게 가까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되게 막,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선뜻 얘기를 꺼내기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 중에서는, 에릭 프롬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친밀해지는 게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의 그 오래는 어느 정도 기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에릭 프롬이 어떻게 표현을 했건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개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면 네. 그런 신비감은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금방이라는 게 얼마만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에 보면 사랑에 빠지는 폭발적인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진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에 빠지고 모든 게 진짜 다 이해되고 용납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갔을 때 그런 걸 폭발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그런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그런데 많은 실패하는 케이스가 그 기간이 예.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은 순수하게 나르시스틱한 사랑과 순수한 어브젝트 러브가 구별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참 있는 그대로 좋은 점이 있어서 끌리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객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키는 쪽에만 포커스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오래 못 가지. 근데 그 정도는 각각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자객적인 요소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요소가 병존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연속선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대상이 참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참 훌륭해서 내가 헌신할 만큼 내가 일생 동안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욕동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빨리 이게 신비감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 중심으로 하게 되면 자기에게 그런 어떤 쾌락을 주었던 그것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쾌락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 쾌락은 더 큰 쾌락을 계속 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기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실증적으로 뭐 이게 몇 개월 가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같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다가 1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일도 얼마든지 생겨나죠. 특히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요즘은
뭐 1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사귀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었을 때 그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더 이해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는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또 교수님이 이제 자기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폭발적인 경험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는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 약간 충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 폭발적인 경험을 확 사랑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진짜 뭐든지 다 해주겠다. 뭐 몇 년 동안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그 일방적인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폭발적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다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음, 이게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 뭐 이거에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first of all, it is often confused with the explosive experience of falling in love, the sudden collapse of the barriers which existed until that moment between the two strangers.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 사람이 낯선 사람이 만났는데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면서 너와 나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때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폭발적인 체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폭발적인 사랑이 아니고 폭발적인 체험이 그러니까 explosive experience니까 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떤 폭발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융합 경험을 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커미트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분을 위해서 내 라이프를 바쳐서라도 저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커미트먼트 하겠다 아니면 약속하겠다 뭔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랑의 이미지를 목사님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익스플로시브 익스피리언스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기분이 만끽했던 그 경험을 이 사람은 탐닉하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성중독인 사람도 많아요. 성중독인 사람은 이런 익스플로시브 익스피리언스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동일한 대상에 이게 계속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들해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요. 왜냐하면 이게 마약처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플레저를 잊지 못해서 계속 이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걸 채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얘기하는 이거는 오히려 성관계를 통한 뭐 만족이라든가 뭐 극강의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건가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 성경에 그 한 일례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그때는 배다른 남매간에 결혼도 했으니까요. 그 자기가 그 족보상으로서는 자기 여동생이지만은 다른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근데 그 애를 너무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너무 사랑해야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강제로 강간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사랑해서 강간을 했는데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사랑한 만큼 미워하게 되었다.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하기만 했는데 남자 혼자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다가 자기 모든 걸 내어줄 것처럼 사랑했다가 강간을 하고 나니까 그냥 미워져 가지고 버려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그 남자 형제가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발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성적인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정말 나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걸 그 사람한테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그래서 막 헌신할 것처럼 다 고백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어쩌다가 여자가 그걸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었는데 사실 내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은 어쩌면은 자기의 어떤 본능이라든지 나르시시즘이라든지 이런 걸 채우는데 모든 사람을 어떤 모든 관계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에 빠진 사람은 대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플라이예요. 그래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탐구심이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쉽게 물리지 않는데 이걸 자기 욕동 만족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가 한번 만족하고 나면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런 데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케이스로 보이는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흔히 사랑에 빠진다 그랬을 때는 그냥 남녀 간의 깊은 사랑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관계, 일반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였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에릭 프롬의 이런 섹슈얼 디자이어, 성적 네. 욕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때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사랑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지금 강 목사님이 설명한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도 그런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채워지고 나면 그 대상 자체가 귀한 게 아니고 자기 욕구의 충족에만 포커스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다 됐네. 10시 56분이요. 예, 여기 한국 시간 10시 56분. 그래. 여러분도 잠도 자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얘기 몇 분은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억압에 풀리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연상 하시고 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좀 자유스럽게 참여해서, 어쩌면 이 사랑 얘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 문제가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임상에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계속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들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고뇌의 표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주위에 사는 많은 분들을 이해할 때 사랑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걸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랑인 경우도 있고 사랑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경우는 증오나 엄청난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애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상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만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상적인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이라고 불리는 여러 형태의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게 사람들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격 성장 속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평생 해결해야 될 이슈예요. 그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있어 사랑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성적으로 마지막 과정은 결국 사랑을 얻는 과정인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얻었는가? 그럼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고 정신분석 쪽에서도 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가해하고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잘 체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나 또 남편을 향해서나 아이들을 향해서나 자기애적 사랑의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몇 분 안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랑 얘기를 가지고 이게 더 많이 자유스럽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예. 목사님들은 지고한 사랑 얘기를 쭉 하시다 보니까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부터 우리 목사님들을 좀 도와드려야 돼요. 성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최근 진도를 많이 안 나가서 교수님이 왜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리프레션이 가장 많은 게 이 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 많이 있는데, 제가 ICP에서 처음 초기에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성적 묘사를 구체적인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자체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자기가 자유스럽지 못하면 내담자를 돕기 어렵다는 얘기. 자기가 그 자유스러움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성애적인 얘기가 나올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그 얘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서게 돼.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 버리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사랑의 얘기라기보다 아픔의 얘기들이에요. 고통의 얘기들이고. 근데 그 고통의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성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가 그걸 잘 못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과목을 들으면서도 그렇지만 사랑의 의미가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체득이 되는 어떤 의미도 사랑의 경험의 의미도 많이 바뀌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마음속에서 뭔가 울림이 있어서 정리를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냥 혼란스러운 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한테 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의 언저리에 내가 의식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혼란스럽지 않은 분들은 어떤 방어 시스템이 가장 강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이 건강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 리프레션이 아주 단단해서 철통 방어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남들이 듣기에 거북한 생각이나 어떤 판타지나 느낌 자체가 나에게는 전혀 떠오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오늘 또 하루 보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더 자유스러운 얘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